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외의 조합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닭고기 하면 떠오르는 회사 하림. 라면과 즉석밥으로도 사업을 넓힌 이제는 종합식품 기업으로 커진 그 하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 둘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최근 하림그룹이 회생 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에서 이 슈퍼마켓 사업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닭 파는 회사가 왜 동네 슈퍼를 샀을까요? 그 안에는 하림이 수십 년간 그려온 거대한 그림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위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수의 속내를 사실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라 팔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인수가 어떤 의미인지 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입니다. 이런 형태를 업계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영어 약자로 SSM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림이 인수한 매장 수는 288개, 전국에 깔린 슈퍼마켓 네트워크를 한 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매장 하나를 새로 여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자리를 잡고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288개를 통째로 손에 넣었다는 건 유통에서 가장 어려운 목 좋은 자리를 단번에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홈플러스가 이 알짜 사업을 팔아야 했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란 빚이 너무 많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되살아나기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살리는 응급수술인 셈이죠. 당장 운영할 현금이 급했던 홈플러스는 그나마 돈이 되는 익스프레스 사업을 떼어 팔아 급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림에게는 기회였고 홈플러스에게는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겠습니다. 하림은 현금 1,2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안고 있던 부채, 즉 빚, 약 1,800억 원도 하림이 함께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림이 짊어진 부담은 눈에 보이는 현금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매각으로 약 1,20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와 급한 불을 껐고 하림 입장에서는 빚까지 끌어안으며 전국 슈퍼마켓 체인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익스프레스 사업부의 총 자산은 약 3,170억 원, 빚을 뺀 순 자산은 약 1,46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순 자산이 1,460억 원인 사업을 현금 1,206억 원에 가져왔다는 점만 보면 하림이 나름 합리적인 값에 인수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치는 결국 이 매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림은 왜 이걸 샀을까요? 답은 하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 풀립니다. 하림은 단순히 닭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료를 만들고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도축하고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닭고기가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단계를 스스로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한 회사가 수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농부가 닭을 키우고 도축업체가 잡고 가공업체가 식품을 만들고 유통업체가 파는 식으로 여러 회사가 나눠 맞습니다. 그런데 하림은 이 모든 단계를 한 회사 안에서 처리합니다. 마치 밥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긴 사슬을 통째로 소유한 셈이죠.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중간 단계마다 남에게 맡기면 그만큼 비용과 마진이 새어나가는데 이걸 내가 다 쥐고 있으면 비용을 아끼고 품질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 상인이 가져갈 몫까지 내가 챙길 수 있고 가격도 내 뜻대로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림에게는 오랫동안 아쉬운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 출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잘 만들어도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매장이 없으면 남의 유통망에 의존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그 마트가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죠.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파는 통로를 남이 쥐고 있으면 그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습니다. 유통을 가진 자가 결국 협상의 칼자루를 쥐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등장합니다. 하림은 이번 인수로 전국에 약 3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 즉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창구를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하림의 농장에서 키운 닭과 하림이 만든 식품이 남의 매장이 아니라 우리 매장 진열 때 바로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밭에서 식탁까지, 생산부터 소비자의 장바구니까지 하나의 회사가 전부 지는 그림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림은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NS홈쇼핑입니다. 이번 인수의 주체이기도 한 NS홈쇼핑은 TV용 쇼핑과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특히 신선식품 판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림의 구상은 이 온라인 채널과 이번에 인수한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로 잇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하나의 매장처럼 연결하는 전략을 옴니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옴니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으로 모든 판매 통로를 하나로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옴니채널이 왜 강력할까요? 예를 들어 TV 홈쇼핑에서 하림 식품을 본 소비자가 집 근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그 물건을 바로 사거나 반대로 매장에서 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객층입니다. NS 홈쇼핑의 주 고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주 고객이 모두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으로 겹칩니다. 하림의 노림수는 한쪽 채널만 쓰던 고객을 양쪽 채널을 모두 쓰는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같은 손님이 홈쇼핑에서도 사고 동네 마트에서도 사게 만든다면 그만큼 매출은 늘어나겠죠. 게다가 홈쇼핑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없다는 약점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은 직접 보고 살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손님이 근처로 한정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서로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리하면 하림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생산은 이미 수직 계열화로 쥐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망인 NS 홈쇼핑이 있고 이번에 오프라인 판매망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붙였다. 생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묶어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전 과정을 완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야심차고 논리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생산과 유통을 함께 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 내 매장에서 내 방식대로 타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하림이 꿈꾸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식품을 우리 매장에서 파는 완결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그림에는 만만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하림 자신의 과거에 있습니다. 사실 하림이 유통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림은 2006년에 700마켓이라는 유통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이를 NS마트로 이름을 바꿔 재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상품의 한계와 운영 효율성 문제로 결국 201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즉 하림은 이미 한번 유통에서 쓴맛을 본 회사입니다. 14년 만의 재도전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취급 상품의 한계와 운영의 비효율이었는데 이번에는 288개라는 훨씬 큰 규모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그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시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림이 뛰어든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이미 성장이 멈춘 이른바 정체된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쿠팡이나 컬리 같은 새벽 배송이 신선식품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흐름 속에서 288개 매장을 인수해 이걸 되살려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을 산 게 아니라 회생 절차를 밟던 회사의 사업부를 산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손봐야 할 곳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하림은 신선식품, 특히 자신들이 강한 닭고기와 가공식품을 무기로 이 시장에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온라인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을 파고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험은 재무 부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림은 현금 1,206억 원에 더해 약 1,800억 원의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인수한 사업을 되살리려면 매장 리모델링, 시스템 통합, 상품 구색 개편 등에 추가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 기대한 만큼 시너지가 나지 않으면 인수한 회사가 오히려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경쟁에서 이겨 인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에서 물건을 가장 비싸게 부른 사람이 낙찰받지만 알고 보니 너무 비싸게 산 것이어서 후회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기업 인수의 역사에는 이렇게 무리한 인수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사실 지금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너지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지입니다. 하림의 식품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실제로 잘 팔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고객이 늘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옴니채널이 아니라 매출로 증명돼야 합니다. 둘째, 정체된 SSM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하는지입니다. 하림만의 신선식품, 경쟁력으로 온라인 새벽 배송과 맞설 무기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갓 잡은 신선한 닭고기를 동네 매장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강점을 살린다면 온라인이 흉내내기 어려운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무 부담을 감당하는지입니다. 떠안은 빚과 추가 투자 부담이 그룹 전체를 흔들지 않고 관리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사건은 우리 유통산업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때 대형마트는 유통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중 하나였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쪼개 팔고 있고
그 조각을 사료와 닭고기로 성장한 식품회사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판을 바꾸면서 유통의 주인이 뒤바뀌는 시대의 단면인 것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 앞에는 주말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가 됐고, 그 변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대형마트들이 하나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림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식품회사가 유통까지 삼킨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정체된 시장에 대한 과감한 베팅이 남긴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림이라는 식품회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신선식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곧 우리 장바구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림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산 것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식품의 전 과정을 손에 쥐려는 수직 계열화의 완성을 노린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과거 유통 실패의 기억, 정체된 슈퍼마켓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이라는 세 가지 그림자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야심찬 그림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가 될지는 결국 앞으로 하림이 보여줄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